21일 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발표하신 분들은 포인트 위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 쪽하고 저 채권 쪽 쭉 한 다음에 산업기업 쪽 할 건데요. 중국 스파코멘트 박인검 연구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국 중앙경제공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0월 이후에는 고용, 금융 등 6가지 안정, 취업, 민생 등 6가지 보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즉 2021년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매크로 정책에 있어서는 연속성 있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언급했고 급히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신용 확장 국면에서 사회 용자 지표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시장 우려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정체 정상화는 예상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내년에는 디레버리징보다는 거시 레버리지 안정화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소비 확대, 가처분 소득 증가 등 수요 측 관리 강화, 반독점과 자본 내 무차별적인 확대 방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하는 내용도 내년 주요 업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반독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인터넷 기업들한테 빅데이터 권력이 정부 권력을 넘어서는 현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글로벌 여타 시장 대비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정체 정상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해당 우려가 해소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향후에는 기관들이 연초 자금 집행, 상품 발행, 양회 전의 안정 기조와 정책 기대감 등을 감안하면 중국 주식시장 비중 확대 전략이 요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연결되신 분들 중에 질문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채권 전략. 네, 지난주 주말 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경계획 부양 정책에 일단 합의를 했다는 언론 소식이 알려졌고요. 최종 표결은 아직 안 됐지만 일단은 표결이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개인 소득은 이전 소득이 급락하면서 큰 폭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이 지표 때문에 흔들리기 전에 굉장히 적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9월 FOMC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재정정책 합의가 지연되고 백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몹시 높지만 통화정책은 지금 쓸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해왔는데 주요 근거가 어차피 지금은 재정의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재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정책의 시급성은 더욱 약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기대 인플레가 같이 올라오면 실질금리는 안정적이다라는 논조였는데 재정을 쓰기 시작하면 기대 인플레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까지 통화 완화와 거리를 뒀던 배경들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은 금리 상승이 연준이 아직 부담스럽지 않다. 지금은 금리 상승이 연준이 용인하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전체로는 상단은 1.5, 1차 타겟 정도로는 1.3까지는 우선 부드럽게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2년물, 국채 2년물이 처음으로 발행이 되고요. 발행을 위해서 5년물과 20년물 발행해 주는데 20년물 발행 축소 규모가 약 4조 원가량 추정이 되는데 내년도 추경 규모가 14조 이상이면 어차피 장기채 발행은 더 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보고 있어서 여전히 장기 구간 수급 부담 여전하다. 국내 장기금리가 더 올라갈 놈이 크진 않은 건 사실이지만 변동성이 몹시 높을 거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투자를 통한 방어적 포지션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서버린 신원종 연구원님.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은 선진국 채권은 상승 마감했고요. 소폭 상승했고 신흥국 채권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재정 부양책 타결이 이제 됐다고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까지는 다 반영은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한 5bp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근데 공화당이 그동안 연준이 사용했던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12월 말로 종료하는 이런 식으로
그 옵션으로 자꾸 제시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그 77개 기업에 대한 무역 거래를 제재하는 것들, 그다음에 EU와 영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연말 가는데도 여전히 타결되지 못하는 점들이 이제 상승을 좀 제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양책 타결이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백신의 빠른 접종 기대감 등등으로 선진국 금리는 연말 연초에 저희도 예상하는 2분기 정도까지 계속해서 하단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채권은 달러 약세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환과 그 채권 모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코멘트 최성종 연구원. 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연준이 미국은행에 대한 올해 두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행인 33개 은행 모두 기준을 통과하는 모습이었고요. 6월달 첫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어서 이번에도 미국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우수한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자본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1차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중단됐던 미국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가 내년도 주주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주주하는 재개 같은 경우에는 자본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 크레딧 투자자에겐 좀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오히려 양호한 펀더멘털을 입증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를 불시시킨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재개할 정도로 미국 대형 은행들은 견조한 모습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부동산 지표지기 김영건 연구원. 네, 국내 부동산 추가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중심으로 지금 투기 과열 지구를 좀 많이 올라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심으로 36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요. 두 번째는 창원 의창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최근에 유동성 풍부하고 그리고 저금리, 초저금리 때문에 이 수요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투기 과열이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이나 송파구, 그리고 용산에 있는 쪽에 탈세 의심이나 집값 담합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거를 지금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조정 대상 지역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차이점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조금 수혜를 받던 지역이, 그리고 대출 부분도 비조정 대상 지역은 70%인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넣게 되면은 60% LTV가 되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 전망으로 봤을 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전세 풍기 현상은 내년 2021년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최근 3년간의 신규 주택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지방 중심으로 계속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만 내년에는 종합부동산 인상하고 공시가격 인상, 그리고 양도세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반기까지는 좀 조정세를 보일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자재 위클리 황변준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지난주도 S&P GSCI 기준으로 플러스 3.63% 상승하면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는 특히 약 3년 만에 달러 지수가 주중 한때 90포인트까지 하회를 하면서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기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에 이르는 모든 원자재 섹터에서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악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의 기대가 이 우려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주 있었던 12월 FOMC에서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의회가 약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일부 불확실성을 안고 한 주를 마감하긴 했지만 주말 동안 다시 민주, 공화 양당이 이 부양책에 대해서 타결을 하면서 결국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작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예, 원자재 시장 11월과 12월 큰 폭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1월과 12월은 분명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는 백신 기대로 위험자산 랠리가 이어지면서 원자재 시장 내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기금속 섹터만 제외하고 나머지 원자재 섹터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12월의 경우에는 기금속 섹터까지 강세에 동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미국 명목금리라고 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약 0.96%까지 상승하는 가운데 11월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질금리가 오히려 반등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후퇴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지도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지금 최근의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물 기준으로 1.96%까지 급등을 하고요. 실질금리는 다시 또 마이너스 1%를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장세가 다시 또 재개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플레이션 해지 장세가 내년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WTI 가격 기준으로 40달러대만 가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는 유가의 연간 하락률이 축소가 되고 내년도 4월과 5월을 통해서 플러스 100%까지 급등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WTI 가격이 약 48달러, 49달러까지 예상보다 좀 빨리 올라온 감이 없진 않지만 결국은 일부 변동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WTI 가격이 40달러대에서 유지가 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확대는 계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 속 실질금리 통제 상황 하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 강세도 기금속 섹터까지 포함한 원자재 시장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호 연구원.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언론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PC랑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자체 개발 중이라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텔도 주가가 한 6% 정도 빠지고 시장에 좀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도 내용이랑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를 일부 서피스 제품에 사용 중입니다. SQ1이라는 프로세서를 퀄컴이랑 공동 개발해서 서피스 프로 X에 2019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제품 대부분의 인텔 프로세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과거 잘 아시겠지만 한 3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 이제 윈텔 동맹이라고 좀 불릴 만큼 돈독한 사업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그 자체 개발 ARM 프로세서 M1이라고 이제 탑재를 한 맥북 시리즈가 소비자들 평가가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인텔 칩 대비해서 많게는 한 4배 정도 성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텔 좀 탈출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흐름이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퀄컴 기술이 기반이 된 SQ1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최근 개발하는 프로세서는 완전한 자체 설계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IT 기업들의 이 프로세서 자체 개발 트렌드가 좀 대세가 되고 있고 향후에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서 수혜랑 이제 피해를 입을 회사들이 좀 갈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피해를 입을 회사들은 기존의 X86 아키텍처를 쓰는 인텔이랑 AMD의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반도체 설계를 할 때 EDA라는 툴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케이던스랑 그 시놉시스 이 두 회사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가능하고요. 이 팹리스 업체들의 그 설계 제품을 받아가지고 다 생산해주는 회사들은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대만의 TSMC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수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설계 업체한테 기본 아키텍처는 다 ARM 아키텍처가 들어갔는데 ARM 홀딩스가 원래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수 중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철강금속 산업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제목이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의 철강 생산하는 공법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탄소 관련된 얘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이 연간으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약 34억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전 세계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약 7에서 9%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7천만 톤의 그 쇳물을 생산을 하고 약 1억 3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2017년 기준으로는 산업 내에서는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철강은요, 그 특성상 상당히 싼 재료이고, 그다음 재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철강을 대체할 만한 소재가 당장 나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철강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수소 500만 톤 생산 체제를 2050년까지 갖추겠다라는 건데요. 현재로는 7천 톤 정도의 부생가스를 이용한 캐파를 가지고 있고, 2050년까지는 그린 수소,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건데요. 수소를 생산해서 외부 판매한다기보다는 지금 자체적으로 철강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수소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약 한 500만 톤 중에 370만 톤을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전기가 필요하고, 거기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또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고려연도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고려연은 이산화탄소 자체를 많이 발생시킨다기보다는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력비 비중이 재작년 같은 경우 대략 영업이익, 별도 기준 영업이익의 35% 정도를 차지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ESS라든가 LNG 발전소 설립을 통해서 전기 사용을 이제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호주 자회사인, 고려연의 호주 자회사인 SMC가 알리 100에 리뉴어블 에너지 전체적으로 한 100% 사용하겠다라는 그 계약에, 그 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2040년까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려연도 아마 포스코처럼 필요한 전기를 전부 다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아마 포스코처럼 호주라든가 해외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소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전기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고, 또 정부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데 맞춰서 가기 위한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마도 재무적인 성과를 금방 내기보다는 이렇게 투자의 관점이 바뀌고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좀 큰 거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에는 상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동성 파인텍하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최진명 연구원 말씀해 주세요. 네, 동성 파인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성 파인텍이라 한국 카본은 그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LNG 본행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통상 국내 메이저 조선 3사가 LNG선을 수주했을 때 납수 효과를 받는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는 올해 6월부터 그 최근까지 그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해 왔고요. 그 이유는 전환사채가 발행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희석 효과로 인해서 아마 경쟁업체 대비 주가 상승은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카본 주가가 50% 이상 증가한 거에 비하면 동성하이텍은 18% 증가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는 유효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절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결론적으로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3,5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4분기부터 조선업체의 수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됐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 회사의 생산성이라든지 수율 같은 부분이 생각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좀 규모는 조금 더 기존보다는 높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2020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추가로 증가가 돼서 창사 이래 최대치에 근접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에 카타르 LNG 관련 물량까지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경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주 잔고가 빠르게 올라오는 점, 그리고 마진이 좋았던 점을 이렇게 감안했을 때 밸류션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환사채 행사가보다 주가가 높기 때문에 밸류션을 할 때는 이제 희석효과를 전부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당사가 국내 최초로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수익 구조를 봐주시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4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기체 부품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미국 조지아랑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발생되는 매출들, 주로 부품이나 소재 유통인데요. 대부분 미국 지사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국내 매출은 사천 공장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미국이 국내보다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가 아직까지 덩치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올해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5%였으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세가 올해 잠깐 멈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는 걸 우리가 연말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년부터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밸류션을 하기는 좀 여의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흑자를 낸 바가 없고요. 앞으로 회복이 계속 되더라도 내년까지는 흑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당사는 회복이 지속됐을 때 2022년에는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LG생활건강하고 화장품 스카프멘트 조미진 연구원. 예, LG생활건강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추정치 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코로나 타격이 전반적으로 있었던 가운데 LG생활건강은 매분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를 시현해왔고요. 4분기에도 후브랜드 중심으로 중국 현지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면세도 지금 이동 제한이 있으나 전년 수준보다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피지오겔과 뉴에이원 인시 효과가 본격화되며 그동안 지적받았던 특정 브랜드나 지역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좀 완화 그리고 다각화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부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지금 너무나 저평가의 국면이라 판단됩니다. 스팟 산업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 탑픽 유지 상황에서 LG생활건강도 이번에 목표를 올려서 두 브랜드 업체 모두 좋게 보느냐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작성을 했고요. 화장품 스팟 자료 참고해보시면 우선 2017년 사드 이후 18년부터 지난 3년간의 주가 트렌드를 보게 되면 월별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주가 계절성을 좀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 하향세가 계속 이어졌던 덕에 연말에는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 상승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연초에 보게 되면 매년 지금 4분기 실적 쇼크가 나타나면서 다시 그 기대감이 꺾이면서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 지금 최근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 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우선 4분기 실적 쇼크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예견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이라는 점이 계속 유효하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동종 업체들 대비해서 견조한 실적 흐름과 이에 대비해 낮은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되어야 된다 판단하면서 당분간 두 업체 모두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컴퍼니 K 정준섭 연구원.
네, 컴퍼니 K 자료 작성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컴퍼니 K 이익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 정도 이익 성장, 그리고 내년에는 한 3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벤처 캐피탈 회사는 크게 이제 수익이 관리 보수, 성과 보수, 뭐 지분법 수익,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 보수는 올해 76억, 내년에 86억에서 95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관리 보수는 아무래도 AUM하고 이제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작년 말에 한 3,200억 수준이었던 AUM이 올해는 한 5천억까지 성장했습니다. 신규 펀드 결성에 따른 것이고요. 내년에도 이제 회사가 한 1,000억 정도 이제 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된다라면 올해 내년 계속 이어서 AUM이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분법 및 이제 처분 손익 말씀드리면요. 이제 올해는 한 이제 66억, 이제 40% 정도 작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86억으로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컴퍼니 K 같은 경우 구성하고 있는 VC들이 투자하고 있는 업종이 대부분 ICT나 바이오 이런 쪽의 비중이 타 VC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양호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리디나 직방 같은 이제 우량 포트폴리오가 이제 엑시트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련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 보수도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한 47억 정도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내후년에 이제 청산 예정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 그거의 성과 보수 일부가 이제 내년에 인식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고요. 실적 전망이 이제 좋은데도 이제 주가가 아직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상태이고요. 뭐 아직까지 포트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펀은 7.6배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